지금 이 순간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꿈결 같았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그 찰나를 저는 완벽하게 통제된 평온함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과 신뢰를 바쳤던 남자가 저의 돈과 힘을 이용해 다른 여자와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순간을 말입니다. 며칠 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남편 한태호, 한태호인가 그의 젊은 내연녀 강세라를 끌어안고 몰디브행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제가 마련한 돈으로 꿀맛 같은 신혼여행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그 사치와 쾌락의 잔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환영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태호는 최고급 명품 수트 차림으로 휴가를 막 마치고 온 듯한 오만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세라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제가 거액을 주고 맞춘 오트쿠티르 드레스가 걸려 있었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목에 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세라는 저를 비웃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한태호의 팔에 더욱 밀착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겠지요.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이 달콤한 천국에서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 단 한 발의 방가소해라는 것을. 대한민국 최대 테크 기업 아테르 그룹에 숨겨진 상속여인 안예진으로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치밀하게 설계해 온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테르 그룹의 기술력이 응집된 이 초현대적인 저택 안에서 진예진의 평정심은 우아한 강철처럼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모래알처럼 부서져 버린 결혼 생활의 파편들 위로 그녀는 가장 차분하고 냉혹한 여왕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고급 본차이나 커피잔은 아무리 긴장된 순간이라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침묵은 곧 닥쳐올 폭풍을 가리는 고요한 장막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안예진은 헌신적인 아내이자 아무것도 모르는 재벌가 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왔습니다. 그녀가 남편 한태호에게 베푼 막대한 투자와 지원은 사실은 그의 기만적인 본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3년 전 그녀의 아버지인 아테르 그룹 회장은 사위의 능력과 야망을 높이 샀지만 예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태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순수한 열정이 아닌 탐욕의 번득임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진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그가 그녀의 돈으로 세운 회사를 지켜보며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남편의 비서였던 강세라와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임을 감지한 후 예진은 탐정을 고용하여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그녀가 몰디브행 항공편 탑승 게이트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두 사람의 사진을 확인했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대신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덫이 완성된 것입니다. SNS에는 남은 인생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라는 역겨운 문구와 함께 한태호와 강세라가 달콤하게 밀착한 사진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강세라가 제 돈으로 사준 명품 수영복을 입고 저와 한태호가 신혼여행 때 묵었던 것과 똑같은 최고급 리조트 객실 발코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안예진은 묵묵히 그 사진들을 스크롤하여 삭제한 후 한태호가 그녀의 돈으로 누렸던 모든 쾌락에 대해
가장 처참한 다가를 치르게 해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현관의 전자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내며 풀리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예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눈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아한 무관심으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거칠게 밀려 열렸고 한태호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산 한정판 명품 수트를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번지르르하게 넘긴 채 막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부유한 사업가 특유의 여유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내가 자신을 그리워하며 반겨줄 것이라고, 아니면 기껏해야 며칠간의 공백에 대해 투덜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사과나 죄책감 대신 불편함과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강세라가 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안예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가장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강세라는 작년 안예진이 국내 최고 디자이너에게 특별히 주문하여 제작한 오트 쿠티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안예진이 가장 중요하고 격식 있는 자리에 입기 위해 아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강세라는 그 옷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옷보다도 안예진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그녀의 목에 걸린 장신구였습니다. 바로 안예진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물려준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된 가문의 유산이자 안예진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한태호가 그것을 강세라에게 채워준 것은 재정적 기만을 넘어선 안예진의 존엄성과 가족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강세라는 안예진을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한태호의 팔짱을 끼고 더욱 밀착했습니다. 자기 돌아왔어. 한태호는 마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듯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과 불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강세라는 그 짜증을 무시하고 안예진이 듣도록 일부러 달콤한 목소리로 한태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허니문은 정말 회사 유동자금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사장님. 다음엔 태호 씨가 회사 수익 나면 세계 일주 시켜준댔죠? 그녀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안예진을 향해 이 남자는 이제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예진은 그 도발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평온함은 오히려 한태호와 강세라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예진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검은색 실크 드레스와 대비되는 차가운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닷속 심연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일주요. 안예진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듣는 사람의 뼈를 얼리는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 세계 일주 전에 당장 다음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걱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한태호와 강세라의 얼굴에서 쾌락의 잔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예진의 눈빛은 이미 연기가 끝났음을,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낭만적인 재회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파멸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가져온 달콤한 향기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서늘한 바람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예진의 싸늘한 한마디가 허공을 베고 지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태호는 순간적으로 예진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는
몰디브의 푸른 바다 아래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 테오 파이낸스는 비록 예진의 자금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야망과 번지르르한 수완 덕분에 곧 대한민국 금융계를 이끌어갈 거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진이라는 순진한 아내의 울타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안예진. 한태호는 여전히 여유를 가장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은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 회사의 다음 식사를 걱정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일 텐데. 옆에 있던 강세라는 한태호의 팔에 매달려 불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사모님. 태호 씨는 곧 이 회사를 코스피에 상장시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예진이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질투심에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치부하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정원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누군가가 미친 듯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거실로 들이닥친 사람은 테오 파이낸스의 재무이사 최준호, 초이 존호였습니다. 최 이사는 이 명품 저택의 깔끔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과 흐트러진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임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에 쥔 서류철은 그가 얼마나 강하게 움켜쥐었는지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최 이사는 숨이 턱에 차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태호의 얼굴에서 여유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최 이사, 꼴이 그게 뭔가? 내가 지금 휴가에서 돌아온 것이 안 보이는가? 사소한 일이라면 내일 보고해도 되지 않나?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 최 이사는 안예진의 존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며 한태호의 코앞에 서류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서류철의 내용이 곧 터질 시한폭탄임을 암시하듯 그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안 사모님께서 회사에 투자하셨던 2천억 원 이우메번 빌리언 케이얼 얼굴을 전액 회수하셨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는 마지막 문장에서 갈라졌습니다.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차가운 거실 공기를 갈랐고 그 충격은 한태호와 강세라의 뇌리에 직접 박히는 듯 했습니다. 한태호는 자신이 잘못 들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2천억 원?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건가? 그는 최 이사의 손에서 서류철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문서의 내용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확인서, 은행의 대출금 즉시, 상환 독촉장, 그리고 협력사들의 줄이은 계약 해지 통보서들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한태호의 얼굴은 경악에서 충격, 그리고 마침내 새하얗게 질린 종잇장처럼 변해갔습니다. 2천억 원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테오 파이낸스가 유동성을 유지하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했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자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사라지자 모든 대출금과 어음이 만기일 전에 돌아왔고 회사는 단 몇 시간 만에 완전 파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한태호는 고개를 쳐들고 안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전혀 다른 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혜진, 최 이사가 말한 게 사실인가? 당신이 그 거액을 인출했다고.
어떻게 내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강세라의 얼굴에서도 모든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태호의 팔을 놓았고 불안함에 가득 찬 눈으로 예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태호 씨, 이거 거짓말이죠. 사모님이 갑자기 왜 그런 큰 돈을 빼가시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도발적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절박한 애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의 골드 티켓이 산산조각 났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입니다. 안예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혼란스러워하는 두 남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냉혹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해? 예진은 나지막이 반문했습니다. 한태호 씨, 당신 생각에 세상에 어떤 오해가 있어야 내가 당신을 배신하고 내연녀와 노란한 남자에게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질문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쐐기였습니다. 최 이사는 이 상황이 이미 통제 불능임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고 한태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누구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몰디브에서 보냈던 달콤한 나날들은 사실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질이었던 것입니다. 안예진의 복수가 바로 이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태호는 잠시 무너지는 듯했지만 이내 충격에서 벗어나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분노로 포장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해라니? 당신은 지금 내 사업을 통째로 파산시키고 나를 매도하고 있어. 나와 강세라는 그저 평범한 직장 동료일 뿐이야. 이번 몰디브 여행은 회사 핵심팀의 워크숍이었고 당신이 내 말을 함부로 믿는 바람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그는 모든 책임을 예진의 질투와 오해로 돌리려 했습니다. 재무이사 최준호는 눈치를 보며 몸을 벽에 바싹 붙였지만 예진은 그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예진은 그런 남편의 뻔뻔한 변명을 듣고 실소했습니다. 평범한 동료라는 단어는 그녀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최고급 사양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동작은 느리고 우아했지만 그 느림 속에는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예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진은 화면을 조작하여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진은 나지막이 묻고는 재생된 화면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내밀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몰디브의 초호화 리조트 객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숨겨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가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한태호는 강세라를 품에 안고 있었고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영상 속 그의 목소리는 현장의 긴장된 공기를 뚫고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니, 자기야, 당신 정말 아름다워. 안예진 그 여자는 이제 끝이야. 내가 곧 이혼을 통보하고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럼 회사 돈도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영상은 시각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대화와 미래를 향한 공모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한태호가 강세라의 등에 입맞춤하며 나누는 낯뜨거운 애정 표현, 그리고 예진과 그녀의 가족을 기만하려는 비열한 계획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한태호의 심장을 찔러대는 듯했습니다. 한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예진의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당신 나를 미행했나? 안예진, 당신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여자야.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 안예진은 그의 손길을 깃털처럼 가볍게 피하며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지나치다고요? 혼인 중에 제 돈으로 내 연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어머니의 유품까지 빼돌려 신혼여행을 보내준 당신에 비하면 제가 한 행동이 과연 지나친 걸까요? 그녀는 차분하게 그들의 현실을 재정립했습니다. 한태호 씨, 당신이 잊은 것 같아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당신 회사 창업 자금은 제가 마련했고 이후에 운영 자금도 제가 끊임없이 공급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제 돈을 되찾으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어찌 지나친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강세라는 두려움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한태호의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황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님을 자신이 끌어들여친 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파국임을 깨달았습니다. 안예진은 그들을 차가운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세라 씨, 당신이 태호 씨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달라거나 회사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회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이라면서 남의 남편을 유혹하고 남의 돈을 쓰고 남의 집에서 살고 심지어 남의 옷감까지 입고 있군요. 그녀는 거실 전체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순간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이 초호화 저택을 포함한 모든 것은 저의 개인 재산입니다. 당신들 두 사람, 지금 즉시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한태호는 자신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는 회사에 대한 미련을 호소하려 했지만 이미 예진의 냉혹한 논리 앞에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예진은 마지막으로 강세라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은 게 있네요. 당신들이 몰디브에서 펑펑 썼던 모든 돈, 그리고 강세라 씨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드레스, 목에 걸고 있는 보석류까지 모두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청구할 것입니다. 제 돈으로 산 물건이니 당신들이 소유할 자격은 없으니까요. 그 말에 한태호의 발걸음이 멈칫했고 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강세라의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질려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단순한 파산이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완벽한 몰락임을 깨달았습니다. 한태호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예진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힘이 없음을 깨닫고 강세라를 이끌고 처참하게 현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은 안예진의 완벽한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안예진의 명령에 따라 한태호와 강세라가 저택에서 쫓겨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방금 전에 격렬한 충돌로 인한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예진은 태연하게 거실을 정리하며 그녀의 비서에게 법률팀을 소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태호는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2천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심지어 살고 있던 집에서까지 쫓겨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저택의 정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안예진, 당신이 나를 쫓아낼 수는 없어.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곳이고 태호 파이낸스는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회사야. 나는 이 회사 지분의 30%를 소유할 권리가 있고
이 집도 공동재산이야. 한태호는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이미 파산한 남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안혜진은 거실 중앙에 있는 화강감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분노에 찬 외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가죽 서류철을 들고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철은 평범해 보였지만 한태호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낼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공동재산이요, 안혜진은 나직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태호의 분노와 대조적으로 너무나 침착하고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태호 씨, 당신이 잠시 착각하고 계신 것 같군요. 저는 당신이 제안하는 어떠한 재산 분할 논의에도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럴 의무가 전혀 없고요. 한태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고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해. 안혜진은 더 이상 말다툼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철을 펼쳐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한태호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로 밀어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한태호 씨? 그 서류는 바로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였습니다. 안혜진이 결혼 직전 한태호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마지못해 서명해 주었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한태호는 당시 예진이 사업에 무지하고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혼이라는 황금 티켓을 얻는 데만 집중했고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탐욕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이 계약서를 자신의 방어막이자 궁극적으로는 그의 모든 것을 박탈할 무기로 설계해 두었습니다. 한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활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조항을 개인 자산의 독립. 한태호, 이 혼인 전후로 취득하거나 갑 안예진의 자금으로 형성된 모든 자산, 부동산, 주식, 회사, 지분 포함은 갑의 독립적인 개인 자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을은 이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태호 파이낸스에 투자된 모든 자본금은 갑의 개인 자산으로 명시한다. 조항 U, 불성실의 책임 및 보상. 을이 혼인 기간 중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외도를 저지르거나 갑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을은 갑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갑이 회사에 투자한 원금 전액 1,000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일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한태호는 조항 2를 읽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서류철을 움켜쥐었습니다. 2,000억 원. 이미 예진이 회수해간 바로 그 돈이 이제는 그가 예진에게 희빚진 빚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충격에 질려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 계약서는 내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 이건 불공정한 계약이야. 그는 계약서를 구겨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안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빴다고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당신이 직접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증받는 과정을 풀 HD 영상으로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프로젝터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거실 벽면에 대형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3년 전 가장 행복했던 결혼식 날 며칠 전에 한태호가 해맑게 웃으며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그는 계약서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착각하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한태호가 물론이죠. 저는 예진 씨를 사랑해요. 계약서 내용은 모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며 계약서에 힘차게 서명하는 순간 현실 속의 한태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모든 변명과 주장이 3년 전에 그의 미소와 서명에 의해 완전히 침묵당한 것입니다. 안예진은 화면을 끄고 다시 한태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고 그저 냉철한 법의 심판자였습니다. 한태호 씨,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탐욕과 불성실함에 대한 완벽한 대가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2천억 원들 위약금으로 빚지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곧 당신이 소유했던 모든 남은 자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집, 명예, 그리고 당신이 가장 무시했던 아내까지.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제게 저지른 배신에 대한 대가입니다. 한태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마저 사라지고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태호가 혼전 계약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저택 밖으로 쫓겨난 후 그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에게 2천억 원의 빚을 진 파산자이자 배신자였습니다. 그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함께 파멸의 길로 접어든 내연녀 강세라 뿐이었지만 세라 역시 더 이상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태호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만을 보고 접근했던 탐욕스러운 기회주의자였을 뿐 돈이 사라지자 그의 존재 가치 또한 제로가 되었습니다. 저택에서 쫓겨난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태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며 안예진이 잠시 화가 난 것일 뿐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강세라는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든 이 파국에서 자신만이라도 이익을 챙겨 탈출할 것인가 하는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속된 절망과 술기운 속에서 한태호는 강세라에게 위로를 갈구했습니다. 세라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었잖아. 이 힘든 시기만 견디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때까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줘. 강세라는 비웃음 섞인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믿어? 태호 씨,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당신은 내게 서울 중심가의 펜트하우스와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약속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야? 곰팡이 냄새나는 여관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날카로운 독촉이었습니다. 강세라는 이제 모든 책임과 분노를 한태호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무능한 인간이야. 안예진 그 여자에게 돈을 뜯겨서 파산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잖아. 당신이 모든 것을 능숙하게 처리한다고 했잖아. 내 인생 망쳤어, 한태호. 한태호는 강세라의 노골적인 배신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닥쳐. 당신이 나를 유혹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안예진을 배신할 일도 없었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건가? 그들의 싸움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세라의 눈은 한태호의 목에 걸린 플래티넘 타이핀 젤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예진이 한태호에게 선물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이었고
이제 한태호에게 남은 유일한 물질적 가치였습니다. 강세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한태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에서 타이핀을 낚아챘습니다. 이거라도 챙겨야겠어. 이건 현금화할 수 있겠지. 안 돼. 세라야,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돌려줘. 한태호는 절규하며 타이핀을 붙잡았지만 강세라는 짐승처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타이핀은 뚝 소리를 내며 끊어졌고 강세라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강세라는 타이핀의 무게를 재보듯 손 안에서 이리저리 굴려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몇십만 원이라도 나오겠지.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빠진 내 운을 탓해야지. 오늘부로 우리 관계는 끝이야, 한태호. 그녀는 잔혹했습니다. 한태호가 그녀에게 베풀었던 모든 사치와 달콤함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강세라는 한태호가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텔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강세라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텔을 나서자마자 한태호와 함께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며 그가 개인 계좌로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강세라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파산한 회사, 이대로 나만 당할 수는 없다. 내가 당한 고통만큼 한태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해. 그녀는 한태호의 비열함을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자신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그에게서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세라는 즉시 서울 최대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몰디브 여행 당시 몰래 복사해두었던 회사 장부, 가짜 계약서, 그리고 한태호의 횡령 증거가 담긴 USB를 제출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전 태호 파이낸스 CEO 한태호, 아내의 투자금 횡령 및 공금 유용 혐의로 피소. 강세라의 제보로 인해 한태호의 불륜과 파산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경제범죄 스캔들로 비화되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그의 얼굴과 함께 공금 횡령이라는 붉은 글자가 박혔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사회적 지위는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태호는 강세라의 독침에 맞아 회복 불능의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여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나락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안혜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강세라의 배신 행위를 보고 경멸이 아닌 냉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강세라, 그녀는 내게 복수할 기회를 2번이나 주었군. 안혜진은 변호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태호의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강세라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하세요. 한태호는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가장 믿었던 내연녀에게 마지막까지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처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제 완벽하게 형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안혜진의 복수는 법적 정의와 사회적 심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태호가 내연녀의 배신으로 공금 횡령 혐의에 휩싸여 사회적으로 매장된 바로 다음 날, 안혜진은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장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 아침 안혜진은 자신의 저택 드레스룸으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한태호의 눈치를 보며 수수한 옷을 입던 예전의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스커트 수트를 착용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의상으로 한태호가 가장 잘 나갔을 때 입었던 어떤 명품보다도 수십 배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손목에는 한정판 브랜드 시계를 착용하고 높이 올린 머리 아래로 드러난 목선은 냉철한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성은 이전에 유약했던 안예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테르 그룹을 이끌 유일한 상속녀, 안예진 대표반 그 자체였습니다. 저택 문을 나서자 묵직한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허리를 깊이 숙여 문을 열었고 안예진은 우아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채 올랐습니다. 차량이 인근 주민들을 지나쳐 아테르 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한태호와 강세라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배신과 기만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 30분 후 차량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아테르 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80층 높이의 이 마천루는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그룹의 현직 CEO가 주요 임원들을 대동하고 문 앞에서 그녀를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안예진은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건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이미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자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고 플래시 세례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안예진이 정말 아테르 그룹의 상속녀인지 한태호의 파산이 그녀와 관련이 있는지 묻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예진은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습니다. 여러분, 잠시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잠시 후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현직 CEO의 안내를 받아 기자회견장 중앙 좌석에 앉았습니다. 회견장은 전국 언론사와 경제계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예진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예진, 아테르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그 한마디는 회견장을 일순간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천억 대 자산을 보유한 국내 최고 기업의 유일한 상속녀가 평범한 사업가의 아내로 위장하여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은 흥분하여 다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예진은 침착하게 그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순수한 사랑을 찾고 싶었기에 정체를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목소리 톤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제 돈으로 혼인 중에 외도를 저질렀고 내연녀를 부양했으며 심지어 그의 모친과 함께 저와 저의 가족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투자금을 회수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업자 득겐 하입니다. 결혼을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의 당연한 말로일 뿐입니다. 안예진의 지시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는 한태호와 강세라의 불륜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공금 횡령 관련 증거들이 잇따라 상영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회견장은 순식간에 한태호에 대한 비난과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안예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태호였습니다. 안예진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고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예진,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아테르 그룹의 상속녀였다니. 왜 나에게 숨겼던 거야? 처음부터 나를 가지고 놀 생각이었던 거지. 한태호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적인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견장 안의 모든 시선이 안예진의 휴대폰에 집중되었습니다. 안예진은 콧방귀를 뀌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태호 씨,
제가 당신에게 신분을 숨긴 것은 당신이 저의 정체를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당신은 은혜도 모른 채 부귀영화를 탐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제 돈으로 외도하고 내연녀를 부양할 때 이런 결말이 올 줄은 몰랐나요? 한태호는 통화 너머로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악녀야, 내가 정말 눈이 멀었지. 당신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내 회사를 무너뜨리고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다니. 당신과는 끝까지 갈 거야. 안혜진은 조소했습니다. 끝까지 간다고요? 한태호 씨, 지금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모든 것을 잃고 모두에게 버려진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제게 저지른 빚,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받아낼 테니까. 그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안혜진은 기자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결혼을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저와 아테르 그룹을 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아버지인 아테르 그룹 회장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딸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태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모든 빚을 받아낼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안혜진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심판투의 영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안혜진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법의 심판은 거침없이 한태호를 향해 내려졌습니다.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고 아테르 그룹 법무팀은 한태호에 대한 고소장을 가장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했습니다. 한태호는 사회적 명예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태호의 어머니인 김미숙 여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과 며느리가 거대 기업의 상속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서울로 상경하여 안혜진의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택의 정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김미숙 여사의 모습은 이전의 사치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격렬한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은 마치 최후의 심판을 거부하는 광신도 같았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제지했지만 그녀는 안혜진을 향해 온갖 저주와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이 악독한 계집, 내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당신 혼자 잘 살겠다고? 당장 내 아들을 풀어주고 우리 집안에 사과해. 당신이 투자금을 빼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안혜진은 김미숙 여사의 히스테리적인 행동을 차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분노에 휘둘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이제 한태호 씨는 제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배신과 횡령의 결과입니다. 안혜진은 냉철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태호가 그녀의 돈으로 내연녀를 부양하고 심지어 김미숙 여사 본인도 예진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데 동참했던 과거의 모든 행위가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안혜진은 경비원들에게 김미숙 여사를 저택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을 명령했고 그녀는 치욕스럽게 끌려나갔습니다. 아테르 그룹 법무팀은 맹렬하게 움직였습니다. 한태호에게 남아있던 모든 자산, 심지어 김미숙 여사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아파트와
퇴직금 명목의 자금까지 2천억 원의 위약금 및 대여금 상환 서만을 위해 가압류 조치되었습니다. 한태호의 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자신이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고 아들 때문에 자신마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자신들의 파멸을 자초한 것입니다. 마침내 한태호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안예진은 단정한 흰색 수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언론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법정 앞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짧고 단호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태호는 이전에 알던 자신감 넘치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수에 QE를 입고 있었고 며칠 사이에 급격히 쇠약해져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희미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미숙 여사도 남루한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지만 법정 경위에게 곧바로 제지당했습니다. 아들의 범죄 사실 앞에서 김미숙 여사의 절규는 오히려 법정의 엄중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측 변호인단은 한태호의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 즉 강세라가 제출한 장부와 안예진이 제출한 혼전 계약서 및 금융거래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한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마저 그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는 한태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이 내려진 후 한태호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안예진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예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자신이 잃었던 아이, 잃었던 존엄성, 그리고 그가 훔쳐간 세월에 대한 보상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라는 단어는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태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한태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었지만 결국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고 김미숙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법정 밖으로 퇴장당했습니다. 안예진은 그들의 처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한태호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끌려나간 후 안예진의 복수는 마침내 가혹한 현실의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나머지 두 악역에게도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참혹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였던 캣바치칸 좋은 김미숙 지케노질로 난주 시dom스텔 여사의 말로였습니다. 아들의 구속과 전 재산 압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그녀는 갈 곳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과거 안예진에게 온갖 수모를 주고 횡포를 부릴 때 그녀를 따르던 친척이나 지인들은 그녀가 빈털터리가 되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던 그녀는 절망 속에서 병을 얻었지만 그녀를 간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미숙 여사는 아들의 면회도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한 채 쓸쓸하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예진에게 행했던 모든 냉대와 모욕은 결국 그녀 자신이 고립이라는 형태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내연녀였던 강세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한태호의 횡령 사실을 폭로한 후 자신이 영웅이나 피해자가 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횡령 자금 일부를 챙겨 다른 도시로 도피하려 했지만
이미 안예진의 법무팀과 사설탐정은 그녀의 모든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라는 한태획에서 빼앗은 타이핀마저도 명품이 아닌 가짜로 판명되어 헐값에 넘겨야 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더욱 가혹했던 것은 그녀가 접근하려 했던 다른 재벌가 남성들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안예진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강세라의 과거 행적, 즉 돈만을 노리고 유부남에게 접근한 사실이 상류층 사교계에 퍼지면서 그녀는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태호 명의로 몰래 빌렸던 사채업자들에게 발각되어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몸과 마음마저 피폐해진 강세라는 결국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삶을 꿈꾸며 안예진을 비웃던 그녀의 끝은 물질적 파멸을 넘어선 정신적 붕괴였습니다. 모든 악연이 끊어지고 난 후 안예진의 삶에는 비로소 새로운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테르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 전면에 나섰고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비범한 리더십은 그룹을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샴드 남중호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경쟁 그룹인 남그룹의 젊은 수장이었으며 안예진에게는 사업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정우가 자신의 배경이나 재력이 아닌 오직 안예진이라는 한 인간의 지성과 결단력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치열한 비즈니스 협력으로 시작되었지만 서로의 강인함과 고독함을 이해하며 점차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정우는 안예진의 과거 상처를 함부로 들추지 않았고 그녀의 복수 과정을 인간적인 고통으로 이해하며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남정우는 안예진에게 공개적으로 청혼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명품이나 계산된 계약이 아닌 오직 진실한 사랑과 동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프로포즈였습니다. 안예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결혼에서 꿈꿨지만 처참하게 배신당했던 진정한 행복과 신뢰를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안예진과 남정우의 결혼은 두 거대 그룹의 전략적 결합을 넘어 상류사회의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정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룹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여성 사업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과거를 딛고 더 강하게 일어서기 위한 발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이제 가장 밝고 희망찬 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태호의 세상은 좁고 차가운 감옥벽 안에 갇혀 있었지만 안예진의 세상은 끝없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남정구와 함께 아테르 그룹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하고 견고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의 그림자 대신 성공과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한태호가 출소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안예진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용서가 아닌 완전한 확인말을 통해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은 쓸쓸했습니다. 출소자를 기다리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낡고 촌스러운 옷차림의 한 남자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15년의 세월은 그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을 지워버렸고 그는 지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월의 고통과 사회에 대한 두려움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태호였습니다. 그때 최신 모델의 롤스로이스 팬텀이 소리 없이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안혜진과 남정우가 함께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옷차림과 햇살 아래 빛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방금 출소한 한태호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한태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던 안혜진이 아닌 전 세계를 주무르는 여왕을 마주한 듯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정우는 묵묵히 아내의 옆을 지키며 한태호에게 싸늘하고 위험 있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안혜진은 한태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과 냉혹한 단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태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남정우의 존재와 안혜진이 풍기는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겨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안혜진, 당신, 정말 당신이야. 안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태호 씨. 저 맞아요. 저는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안혜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그가 묻고 싶었을 혹은 두려워했을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당신의 어머니 김미숙 찬투이실 여사는 몇 년 전 고독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전 재산을 잃고 병을 얻으셨지만 마지막까지 당신을 보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태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위해 저지른 모든 죄가 결국 어머니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떠나게 했다는 사실에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안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세라, 시오. 그녀는 당신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사채업자들에게 보복을 당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여자,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어머니까지. 한태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15년 동안 꿈꿔왔던 재결합이나 재기라는 희망은 이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안혜진,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예진의 발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안혜진은 그의 통곡을 들으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태호 씨, 당신에 대한 가장 큰 벌은 15년의 징역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살아남아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는지 평생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정우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남정우는 따뜻하고 변함없는 신뢰의 미소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한태호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요. 자기. 남정우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안혜진은 한태호에게 마지막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남편의 손을 잡고 롤스로이스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부드럽게 출발하여 멀어지는 순간 백미러에는 홀로 남겨진 한태호가 절망에 몸부림치며 벽에 머리를 찢는 비참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막을 내렸고 안혜진은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새로운 행복과 번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든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